중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롭게 참여해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처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사관들은 중국 부품만 사용된 러시아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이란제 껍데기나 서방 칩은 없었습니다. 내부 부품이 모두 중국산이었고 이 드론들은 창고에 있지 않습니다. 이 드론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며 평범한 시민들의 집을 파괴하고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4년째 이어집니다. 대규모 회의, 연설, 트럼프와 푸틴 회담까지 있었지만 전투는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더 격렬해졌고 드론이 이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매달 수천 대의 드론을 제작하고 있고 러시아는 값싼 미끼 드론, 가미카제 드론, 정찰기를 때로 하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산 시스템 등장으로 전쟁이 위험한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크라이나 지상전뿐 아니라 중국의 서방 대응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주요 드론 공급업체가 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 년 2월 전쟁 시작 시점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당시 기자들은 드론 대신 탱크, 포병, 미사일 공격만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뉴스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차량 행렬이 키이우를 향해 진격하고 거대한 폭발이 도시 블록을 잿더미로 만들며 평범한 거리들이 순식간에 전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드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드론은 거의 엑스트라처럼 취급되었고 쓸모는 있을지 몰라도 중심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드론은 한때 단순한 보조도구로 여겨졌지만 그 인식은 곧 바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드론은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니라 아무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조용히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찰에 주로 쓰였습니다. 드론을 띄우면 적 참호, 숨은 차량, 병력 이동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특히 소형 상업용 드론이 그랬습니다. 일부는 취미용 상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했지만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드론들은 병사들에게 일종의 초능력, 즉 전장을 내려다보는 조감도를 제공했고 어떤 인간 정찰병도 직접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러시아는 이란산 샤히드 136 드론을 가라미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취미용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것들은 장난감이 아니었고 단순한 정찰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드론들의 임무는 먼 거리를 날아가 목표의 충돌 후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였나요? 그 때문에 이 드론들은 금세 가미카제 드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폭발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저렴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샤히드 드론은 한 대당 약 2만 달러이며 격추 미사일은 15만 50만 달러입니다. 이는 7대 1대로는 25대 1의 불균형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2,000기 넘는 샤히드 드론을 발사했고 절반이 방공 미사일로 격추됐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비축분해서 수억 달러를 소모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드론은 건물 파괴를 넘어 경제를 소모시킵니다. 다른 대규모 지출과 비교하면 그 실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 군사 지원을 했습니다. 규모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만약 주요 샤히드 공급국인 이란이 원한다면 같은 500억 달러로 200만 대에 가넘는 드론을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 예산은 현재 가치로 약 1,300억 달러였습니다. 4년 동안 러시아와 이란은 더 적은 비용으로도 공중에서 더 큰 파괴력을 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드론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공격은 군사이자 재정적 계산입니다. 목표는 우크라이나 자원을 러시아보다 빨리 소모시키고 서방 후원국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2022 연말에는 러시아가 거의 매일 밤 샤히드 드론으로 집단 공격을 했습니다. 키이우에서 40여 대의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머리 위로 윙윙거리는 소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하늘을 날았지만 훨씬 분노하고 거칠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계속 발사됐지만 모두를 막지는 못했고 수십 대만 격추됐습니다. 몇몇은 늘 뚫고 들어왔고 그때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발전소 정전, 창고 화재, 아파트 단지 붕괴. 평범한 가족들은 그 윙윙거림을 경고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들은 한밤중에 아이들을 깨워 지하실로 데려가면서 날아오는 드론이 자기 동네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되길 바랐습니다. 샤히드 드론은 전략의 일부였고 러시아는 정찰 드론에도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폭발물을 싣지 않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카메라를 달고 전선 위를 조용히 돌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실시간 영상을 포병에 보내 유도 포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파악 덕분에 정찰 드론 한 대로 숨은 전차나 병력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몇 분 뒤 그곳이 공격당했습니다. 이전 전쟁에선 위성이나 항공기가 이 역할을 했지만 드론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더 작고 더 저렴하며 탐지하기 어렵고 훨씬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도 있었습니다. 많은 드론들이 거의 아무것도 싣지 않았거나 아주 적은 것만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영리했습니다. 미끼 드론이 등장할 때마다 방어자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해서 낭비할 위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참았다가 진짜 드론을 통과시키는 위험을 감수할지 말이죠. 어느 쪽이든 미끼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비축분을 소모시키고 방어선을 더욱 얇게 만들었습니다. 카미카제 드론, 정찰 드론, 미끼가 결합돼 전문가들은 이를 드론 포화 전략이라 부릅니다. 핵심은 막을 수 없는 기계보다는 근본적으로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0대를 격추해도 러시아는 20대를 더 보냈고 밤새 방어 후 아침엔 또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은 독일 폭격기의 블리츠로 방어선이 숫자에 밀려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전은 더 작고 저렴하며 효율적입니다. 폭격기는 수백만 달러가 들고 승무원이 필요하지만 드론은 수만 달러밖에 들지 않고 트럭이나 컨테이너에서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이 포획한 드론을 분해하게 하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전혀 순수한 러시아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온 부품들로 이어붙인 누더기, 이불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드론은 외부에는 이란제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러시아 전자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중국산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었고 종종 회로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방에서 만든 칩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품들은 제재를 피해 전장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새 드론을 조사할수록 그 패턴이 더 뚜렷해졌고 2023년 한 사례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란 II 드론을 회수해 여러 금속 부품의 제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동부 도시 슈저우는 무기보다 공장으로 유명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드론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손을 뻗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는 자국산 드론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했지만 조사관들이 내부를 보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드론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비행 컨트롤러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이 헤드폰이나 충전기를 사던 그 플랫폼이 이제 러시아 전쟁을 조용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그 증거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 드론 전자 부품의 약 80%가 중국산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이 드론을 직접 모스크바로 보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중국 기술은 러시아 드론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민간 기술과 이중 용도, 시중 기기들이 전쟁 무기로 전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올해 여름에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처음엔 평범해 보였던 드론 2대를 회수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순항 미사일도 키이우 사람들이 익숙해진 대형 샤히드 136 자폭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그 드론은 이란제 포탄, 러시아산 배선, 서방제 마이크로칩이 섞인 조잡한 조합이 아니라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뇌부터 엔진, 센서까지 모든 주요 시스템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부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되는 데는 익숙했지만 전체 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중국산인 것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은 CBTS 61만 천이었습니다. 샤이드 드론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여전히 위험한 기체였습니다. 서류상 정찰이나 미끼 용도였지만 쉽게 무장화될 수 있었습니다. 최대 15kg의 탑재량으로 트럭을 폭파시키거나 건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한 분대의 병사를 죽일 만큼 충분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끈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러시아의 무기고에 있는 또 다른 장난감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더 세련되었으며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계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CBTS는 샤이드 136과 유사한 델타의 기체지만 더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더 작다는 것은 더 저렴하다는 뜻이고 더 가볍다는 것은 대량으로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제재로 첨단 시스템 수입이 제한된 러시아에 저렴하고 확장성 있는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드론 형태가 아니라 부품 공급 회사들이었습니다. 먼저 비행 컨트롤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컴퓨터가 드론 균형과 모터를 제어하고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집에서 드론을 사용해본 분은 작동 방식을 아실 겁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드론이 제어를 잃고 미끄러집니다. 있으면 전장을 부드럽게 활공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중국 남부 광둥성에 위치한 CUAV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CUAV는 군사기업이 아니며 드론 취미자, 측량사, 농부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CUAV는 웹사이트에서 자신들을 오픈소스 드론 솔루션 공급 업체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UAV 제품은 농지 지도, 송전선 점검, 영화 촬영 등 일상에서 사용됩니다. 대체로 평화로운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같은 컨트롤러로 전쟁터에서 러시아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CUAV의 흔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비게이션 모듈, 안테나, 속도 센서, 조종관까지 제공했습니다. 조종관은 기체 앞에 튀어나온 작은 금속관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장치는 기압을 측정해서 드론의 속도를 알려줍니다. 이게 없으면 드론은 마치 눈이 멀고 서투른 상태가 되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장치는 드론이 비행 중 경로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드론의 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두뇌라면 엔진은 심장으로, 가볍고 효율적이면서도 드론을 멀리 운반할 만큼 강해야 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재로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 공급업체와 단절돼 엔진이 병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 안에서 조사관들은 작동 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중국화 회사인 미라치앙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엔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은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여기에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나섰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드론 레이서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폭시어 테크놀로지 제품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드론이 숲이나 버려진 창고를 빠르게 통과하는 드론 레이싱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영상 뒤에는 폭시어 카메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들은 1인칭 시점 카메라, 즉 First Person View 카메라로 조종자가 마치 조종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드론이 보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평화 시기에는 이 카메라들이 드론 레이싱을 흥미롭게 만들고, 전쟁 시기에는 드론 공격을 치명적으로 정확하게 만듭니다. 조종사들은 참호 정찰, 차량 추적, 드론을 목표물에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데이터 전송 모듈이 호주 RFD 900X 시스템을 복제한 중국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장치는 토지 측량이나 연구 같은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이 드론에서는 무기화되었습니다. 이 모듈로 드론은 최대 40km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즉,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깊은 곳에서도 조종사와 실시간 통신과 명령, 영상 전송이 가능했습니다. 이 드론은 다른 드론들과 연결해 정찰 효율을 높이는 메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테이블에 드론 부품을 늘어놓자 CUAV 비행 컨트롤러, 미엘 하치온 엔진, 폭시에르 카메라, RFD 모듈이 있었습니다. 매우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시스템, 공급망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품들이 러시아 군용 드론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려면 공급망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광둥 공장들이 엔진을 군사용 빨간 라벨 붙여 모스크바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죠. 그리고 솔직히 그게 바로 이걸 막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CUAV 폭시에르, 미아리촌 같은 원래 제조업체들에서 시작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기술 회사처럼 보이며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온라인 판매를 합니다. 이들의 제품은 농업, 지도 제작, 레이싱, 드론, 심지어 영화 제작용으로도 마케팅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무해해 보입니다. 중국의 기술 산업의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유통업자 등장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들 회사 중 다수는 부품을 대량으로 중간 상인에게 판매합니다. 이 재판매업자들은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다른 나라로 배송합니다. 부품이 공장을 떠나면 이후엔 거의 추적할 수 없습니다. 두바이나 이스탄불의 재판매업자에게 공식적으로 판매된 화물이 조용히 러시아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중국의 그 회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부품들이 천천히 러시아 드론 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곳이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장 큰 곳입니다. 신용카드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주문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농부, 유럽 취미 비행사, 러시아 방위산업체 모두 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 부품들은 민간용으로 판매되어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비행 컨트롤러는 무해한 전자기기처럼 보이고 작은 엔진은 예비 기계 부품처럼 보입니다.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일 뿐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면 무기의 핵심이 완성됩니다. 밀수 조직은 또 다른 장벽을 더합니다. 일부 화물은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 라벨링됩니다. 드론 엔진은 냉장고나 기계 부품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관 직원이
기계 부품 상자를 모두 열어보는 일은 드물지 않나요? 화물이 국경을 4개 넘으면 곧바로 드론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런 드론이 대량 생산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러시아 공장들은 마치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 드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장 일부는 러시아 내륙, 일부는 점령된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노동자들은 구한 부품으로 드론을 조립했습니다. 이란제 포탄, 러시아산 배선, 중국산 전자부품이 한 기계에 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집행이 어렵습니다. 서방 정부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서방 부품 공급이 끊기고 이란 공급망도 불안해 중국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은 거대하고 수출은 전 세계에 이루어지며 감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징이 모든 선적을 막으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매년 수백만 톤의 전자제품을 수출합니다. 파일럿 튜브가 기상 관측용 풍선이나 가미카제 드론에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 부품이 여러 중개인과 온라인 주문, 잘못 표기된 상자를 통해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의도적이고 일부는 글로벌 무역의 부수적 효과일 뿐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중국 기술 드론이 매일 밤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평화적인 과학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된 갑스사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이 갑자기 러시아가 더 정교한 드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원하든 원치 않든 한계를 넘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민간에서 군사로 바로 전환된 것입니다. 베이징이나 기업이 부인하거나 결백을 주장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우크라이나의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전투 중 격추된 드론 잔해에서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군과 정부가 가장 주목한 것은 중국 러시아 공급망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 일이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수년 동안 베이징은 자신들을 중립적인 입장, 즉 전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국가로 보여주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중국 지도자들이 평화와 협상, 그리고 무기 수출을 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들은 분쟁에 관여하기보다 강대국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드론 내부 부품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품들은 중국이 무기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중국 산업과 공급망이 전쟁에 깊이 관여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관계도 크게 변했습니다. 유럽과 북미가 여러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점점 중국에 의존했고 중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두 나라 무역은 2,40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수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 시장에서 밀려난 후 얼마나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역의 대부분은 에너지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의 석유와 가스를 할인 판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때 유럽으로 갔던 같은 연료가 이제는 동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더 저렴한 에너지로 이익을 얻었고 러시아는 전쟁에 대해 훈계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를 승리로 여겼지만 이는 모스크바가 그 어느 때보다 베이징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이야기의 한 면이고 기술은 또 다른 면이었다. 서방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을 때 전 시장들은 오래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독일 세단과 프랑스 소형차가 달리던 거리에는 점차 BYD, 체리, 지리 자동차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브랜드들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BYD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대체할까 두려워하는 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중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이 자동차들은 세련되거나 유명하지 않지만 러시아에서 점점 더 익숙해지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생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방의 레스토랑과 소매 체인점들이 짐을 싸서 러시아 도시 곳곳에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예전 버거 체인은 이제 중국 공급업체와 함께하는 현지 체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폰과 삼성 제품을 팔던 매장들이 이제는 화웨이와 샤오미를 판매합니다. 넌사인과 쇼핑몰도 변해 이제 새로운 중국 로고가 빛납니다. 중국 브랜드와 기술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기본이었고 이를 두드러지게 한 것은 기록된 증거였습니다. 일부 회사는 2022년에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판매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무관해 보이길 원해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고 판매를 제한하며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들의 로고와 디자인이 우크라이나 조사관 앞에 놓였습니다. 브로셔나 웹사이트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며 목표물을 타격한 드론에서 꺼낸 회로 기판과 엔진 위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사관들이 중국 부품만으로 만든 드론이
러시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자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고 정치는 언제나 이야기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 반응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러시아를 계속해서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돕는다면 서방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워싱턴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유럽연합도 대응했습니다. 브뤼셀은 점점 더 강경해졌고 2025년 중반까지 유럽연합은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은행들도 모스크바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은 중국과 직접 대립을 피했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유럽 동맹을 보면 극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수십 년간 나토의 주요 경쟁자는 러시아였지만 2025년 회의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 경제 경쟁자가 아니며 이제 공개적으로 안보 문제로 거론됩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드론 부품을 공급한다면 중국도 위협의 일부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수년 동안 각국이 베이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중국은 모두가 싸우고 있을 때 협상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이 러시아 무기에서 더 많이 발견될수록 그런 이미지를 팔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계 지도자들의 눈에는 베이징이 중립적인 역할보다는 모스크바와 함께 새로운 축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굳어지면 그 영향은 우크라이나를 훨씬 넘을 것입니다. 무역 협정이 바뀔 수 있고 군사 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키워온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조차도 중립성 약속에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전 위험이 더 커집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더 의존하면 서방은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소규모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대형은행과 기술 기업들에도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베이징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용히 적응할까요? 아니면 반발할까요? 다른 곳, 예를 들어 남중국해나 심지어 타이완 같은 곳에서는 그게 바로 모두가 말하지 않는 문제, 타이완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싸우는 동안 타이완은 중국의 야망을 시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술이 전쟁에 쓰인다는 신호는 워싱턴이 타이베이 방어에 더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 대변인은 타이완과 중국 본토의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 합병을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상업, 지정학,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유럽도 점차 깨어나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새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그는 복잡한 상황을 조율 중입니다. 그는 시진핑과 무역 협정을 원하면서도 관세를 위협하고 동맹국의 중국의 강경 대응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올해 8월 블라디미르 푸틴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은 더욱 강화되었고 푸틴은 다음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영어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너무 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중국이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고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역 제재 위험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다 보면 비록 사람이 다치지 않거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에 수익 창출 제한 조치를 합니다. 지난주에만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다고 유튜브는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영상들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어컨대 전쟁이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중요하게 여겨 비즈니스 베이식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가 불만을 제기해도 저희가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서 함께 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